상하늘이 길게 드리워진 오후. 박수호의 동물병원은 늘 그랬듯 한적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돈된 진료실은 도시의 그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지만 그곳을 채우는 것은 기계의 낮은 소음과 강한이 들려오는 동물의 작은 울음소리뿐이었다. 그의 병원은 조용한 산골 마을의 일부였고 수호 자신도 그 마을의 풍경처럼 조용한 사람이었다. 지금 그의 앞에는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얌전히 누워 있었다. 수호의 손길은 섬세하고 정밀했다. 그는 탈수 증세를 보이는 고양이의 앞발에 조심스럽게 수액 주사를 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주인, 동네 김할머니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그냥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좀 떨어진 거예요. 며칠 수액 맞고 영양제 좀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그의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고 보호자를 안심시키는 딱 그만큼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에게는 동물을 대하는 기술은 있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은 메말라 있는 듯 보였다. 치료가 끝나고 김할머니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주름진 손으로 내밀었다. 한눈에 봐도 진료비를 모두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의사 선생님, 이걸로는 부족할 텐데 외상으로 좀 해주면 안 될까? 다음 달에 읍내에 게시판 돈 들어오면 바로 갚으러 올게. 수호는 말없이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그것은 그가 하루 중 거의 유일하게 짓는 표정이었다. 됐습니다, 할머니. 고양이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나중에 김장하시면 맛있는 겉절이나 한 포기 갖다 주세요. 그걸로 퉁치죠, 뭐. 그는 무심한 척 말하며 고양이용 영양제 샘플 몇 개를 덤으로 챙겨주었다. 김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고양이를 품에 안고 돌아갔다.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호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종종 저렇게 착한 총각이 왜 항상 저렇게 외로운 얼굴을 하고 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곤 했다. 수호에게 친절은 의무감 같은 것이었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교류는 아니었다. 어느새 마지막 진료가 끝나고 마을은 땅거미에 잠겼다. 수호는 익숙하게 진료실을 정리하고 소독했다. 병원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자 세상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2층에 딸린 그의 작은 살림집은 단출했다. 그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후루룩 면발을 넘기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외롭게 채웠다. 식사를 마친 그는 진료실 책상에 다시 앉았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산의 실루엣이 묵묵히 서 있었다. 그는 늘 그랬듯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15살은 좋기 어려 보이는 앳된 소년이 있었다. 지금의 과묵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년. 그 소년의 품에는 눈처럼 새하얀 진돗개 강아지 한 마리가 안겨 있었다. 강아지는 마치 손뭉치 같았고 소년은 그런 강아지가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 꽉 껴안고 있었다. 사진 속 소년은 바로 박수호 자신이었다. 그리고 강아지의 이름은 백설이 바이슈에였다. 눈처럼 하얗다고 해서 그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 백설이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그에게 유일한 형제이자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수호는 사진 액자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오른손에 머물렀다. 그는 저도 모르게 손등에서부터 손목으로 이어지는 희미한 흉터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햇살이 유난히 좋았던 가을날이었다. 중학생이었던 그는 백설이와 함께 늘 가던 뒷산으로 산책을 나섰다. 다람쥐를 발견한 백설이가 신이 나서 짖으며 숲속으로 달려 들어갔고 그는 웃으며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날 백설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목이 터져라 백설이의 이름을 불렀다. 백설아, 백설아, 어디 있니? 온 산을 헤매고 다녔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덤불 속을 헤치다 날카로운 가시나무에 손등이 길게 찢겨 피가 흘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산의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며칠을 더 찾아 헤맸지만 백설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그의 세상의 절반이 사라져버렸다. 그날 이후 박수호는 웃음을 잃었다. 수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언젠가 백설이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희망은 체념이 되었고 슬픔은 가슴속에 딱딱한 흉터로 남았다. 수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물지 않은 그리움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 액자를 바로 세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진료실의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은 조용하고 공허한 하루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몰랐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의 평온한 침묵을 깨뜨릴 운명의 폭풍이 조용히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수호의 침묵을 깨뜨린 것은 자연의 거대한 포효였다. 그날 밤 늦어름의 하늘은 분노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는 마치 수만 개의 돌멩이를 던지는 듯 거셌고 바람은 마을의 낡은 양철 지붕들을 뜯어낼 기세로 윙윙거렸다. 번개가 칠 때마다 창밖의 거대한 산의 실루엣이 유령처럼 번쩍였다 사라지곤 했다. 수호는 2층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응시했다. 폭풍은 그에게 늘 15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했다. 백설이를 잃어버린 그날도 이렇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 멎어 있었다. 하지만 마을은 밤새 핥힌 상처로 가득했다. 쓰러진 나무, 부서진 비닐하우스, 진흙탕이 된 길. 수호는 자신의 병원에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막 아침 겸 점심으로 먹을 빵을 꺼내 들었을 때 진료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마을 이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박 선생님, 나 이장일세. 지금 빨리 좀 와봐야겠어. 무슨 일인데요? 이장님, 어젯밤 폭풍에 산 밑에 있는 폐창고가 반쯤 무너져 내렸는데 아침에 지나가던 김씨가 거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가까이 가보니까 낑낑거리는 소리가 여럿 들리는 게 아무래도 새끼를 낳은 어미 개인 것 같아. 위험해서 하나 위험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수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산 밑에 폐창고, 그곳은 하나뿐이었다. 혹시 제가 어릴 때 백설이 잃어버렸던 그 산, 그 아래에 있는 창고 맞습니까? 맞아, 바로 거기야. 박 선생님. 아니면 이런 일 부탁할 사람이 없네. 빨리 좀 와주게. 수화기를 내려놓은 수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5년이었다. 그는 그 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곳은 그의 슬픔이 묻혀있는 무덤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그곳에서 수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다. 마치 과거로부터 온 부름 같았다. 그는 서둘러 왕진 가방을 챙겼다. 가방에는 소독약과 항생제, 그리고 동물을 진정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차를 몰아 창고로 향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 억지로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폭풍 뒤에 흙탕물처럼 솟아올랐다. 패창고는 이장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한 상태였다. 낡고 녹슨 철골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고 무너져 내린 시멘트 벽과 지붕의 잔해가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금방이라도 남은 부분이 추가로 붕괴할 것만 같았다. 명명명. 그때 잔해더미 안쪽에서 경계심 가득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뒤로 아주 희미하게 새끼들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손전등을 켜 붕괴된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몸을 집어넣었다. 수이 괜찮아, 해치지 않아. 그가 부드럽게 속삭이며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 그곳에 한 마리의 개가 있었다. 폭풍과 붕괴의 공포 속에서 갓새끼를 낳은 듯 바닥에는 아직 핏자국이 선명했다. 어미개는 온몸이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극도로 쇠약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눈은 수호를 향한 극도의 경계심과 자신의 새끼들을 지키려는 처절한 모성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어미개의 품속에는 눈도차에 뜨지 못한 7마리의 작은 생명들이 옹기종기 모여 어미의 젖을 빨고 있었다. 어미개와 같이 새하얀 털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수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크르르릉. 어미개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수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였다. 제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어미는 새끼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직감했다. 저 상태의 어미개에게 섣불리 다가가는 것은 어미와 새끼들 모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라는 것을. 군청 유기견 보호소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저렇게 경계심이 강한 어미와 갓 태어난 7마리의 새끼들. 그들의 운명은 안 봐도 뻔했다. 그는 어미개와 눈을 맞췄다. 지저분한 털, 굶주림과 고통에 지친 몸,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력. 그 순간 수호는 어미개의 모습에서 단순한 동물이 아닌 숭고한 무언가를 보았다. 그는 결심했다. 수많은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장소에서 15년 전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생명에 대한 부채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아니, 오히려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는 이대로 돌아설 수 없었다. 이 절망적인 가족을 외면하는 것은 과거의 자신을 또 한 번 배신하는 일이었다. 내가 데려가야 해. 수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멈춰있던 시간이 이 폐허 속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과거로부터의 부름에 그는 마침내 응답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결심은 섰지만 현실은 막막했다. 수호는 자네더미 앞에서 어미 개와 대치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 사이에는 어미의 본능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수의사로서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다. 괜찮아. 아가 착하지. 널 도와주러 온 거야. 그는 몸을 낮춰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부드럽고 나직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하며 자신이 적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냈다. 왕진 가방에서 고단백 소시지를 꺼내 바닥에 조심스럽게 굴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어미개는 요지부동이었다. 소시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자신의 새끼들과 눈앞에 낯선 인간에게만 쏠려 있었다. 굶주림과 고통으로 흐려질 법도 한 눈빛이었지만 어미의 눈은 오히려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새끼들을 지켜내겠다는 필사적인 선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호는 초조해졌다. 위태로운 창고는 언제 다시 무너져 내릴지 몰랐고 갓 태어난 새끼들은 천유지가 시급했다. 이대로 시간이 지체되면 어미와 새끼들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은 야생의 모성애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다. 그는 잠시 뒤로 물러나 잔해 더미에 주저앉았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마취총을 사용하는 것은 어미와 젖을 먹는 새끼들에게 너무 위험했다.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가 무력감에 빠져 멍하니 흙바닥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아무런 의식 없이 그의 입에서 낮은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자장, 자장, 우리 강아지. 그것은 그가 아주 어렸을 적 겁이 많은 백설이를 잠재우기 위해 늘 불러주던 단조로운 자장가였다. 특별한 멜로디도 가사도 없는, 그저 그와 백설이만이 공유했던 기억의 소리였다. 그는 왜 지금 이 순간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아마도 눈앞의 어미개에게서 지켜주고 싶었던 과거의 백설이를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끊임없이 이어지던 어미개의 으르렁거림이 거짓말처럼 뚝 멎었다. 수호는 고개를 들었다. 어미개는 경계심에 빳빳하게 세웠던 등을 조금 낮추고 귀를 쫑긋 세운 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공격적인 자세는 누그러졌고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아주 희미한 호기심 같은 것이 떠올랐다. 마치 꿈속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아득한 소리를 들은 것처럼 수호는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멈췄다. 그러자 어미개는 다시 크르릉 하고 낮은 경계음을 내기 시작했다. 수호는 놀라서 다시 노래를 흥얼거렸다. 자장, 자장, 예쁜 우리 아가. 그러자 어미개는 또다시 조용해졌다. 이럴 수가. 수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개는 분명 자신의 노래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희미한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는 애써 그 기대를 억누르며 이것이 그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에 대한 동물의 본능적인 반응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는 노래를 멈추지 않은 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어미개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개가 뒤로 물러서거나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전히 경계심은 풀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를 공격하지는 않았다. 수호는 어미개의 피 흘리는 다리에 먼저 손을 뻗었다. 개는 움찔했지만 수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임시로 붕대를 감아주었다. 치료를 하는 내내 그의 입에서는 자장가가 끊이지 않았다. 어미개의 신뢰를 얻었다고 판단한 그는 다음으로 새끼들에게 다가갔다. 어미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지만 으르렁거리지는 않았다. 수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재킷을 벗어 바닥에 깔고 7마리의 강아지들을 차례차례 조심스럽게 그 위로 옮겼다. 강아지들은 어미 젖 냄새가 나는 서로의 몸에 의지하며 낑낑거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미개를 불렀다. 자, 이제 가자. 너희에게는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필요해. 그는 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뒤돌아 자네 밖으로 걸어 나갔다. 잠시 망설이던 어미개는
이내 절뚝거리며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자신의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차에 무사히 가족을 태웠을 때 수호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쳐다보았다. 어미개는 자신의 새끼들을 품에 꼭 안고 핥아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통해 운전하는 자신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혼란과 피로, 그리고 아주 희미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수호는 차를 몰아 자신의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아까의 일이 되풀이되었다. 이상한 일이야. 어떻게 걔가 노래를 알아듣지?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그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불가능한 희망을 품고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었다. 급박했던 위기는 끝났지만 더 거대한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호의 동물병원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는 진료실 한쪽에 넓고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깨끗한 담요가 깔린 보금자리에서 어미개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지친 몸을 뉘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자신과 새끼들을 구해준 남자의 조용한 존재감과 귓가에 맴도는 아련한 멜로디는 그녀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수호는 어미개에게 백구라는 평범한 이름을 임시로 붙여주었다. 가슴속에서는 다른 이름이 맴돌았지만 그는 애써 그 기대를 외면했다. 7마리의 강아지들은 어미의 품에서 꼬물거리며 열심히 젖을 빨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수호는 곧 문제를 발견했다.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몸집이 작고 허약한 녀석 하나가 젖을 빨지 못하고 자꾸만 밀려나는 것이었다. 다른 6마리가 서로 경쟁하며 어미 젖을 차지하는 동안 가장 약한 그 녀석은 힘없이 낑낑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수호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갓 태어난 강아지에게 어미의 초유는 생명과도 같았다. 저렇게 젖을 먹지 못하면 급격히 쇠약해질 것이 뻔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장 작은 녀석을 안아들었다. 어미 개인 백구가 불안한 듯 고개를 들었지만 그가 어릴 적 백설이에게 그랬듯 괜찮아, 괜찮아 하고 나지막이 자장가를 흥얼거리자 다시 얌전히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강아지는 수호의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작았다. 천도 다른 형제들보다 낮은 듯했다. 이 녀석이 문제구나. 수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이것은 이제 그의 전문 영역이었다. 그는 작은 인큐베이터를 꺼내 적정 온도로 맞추고 약한 강아지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백구는 자신의 새끼가 유리상자 안에 갇히자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수호는 인큐베이터를 어미가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어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분유를 타서 작은 젖병에 담아 강아지의 입에 물려보았다. 하지만 강아지는 빨 힘조차 없는지 몇 번 입을 오물거리다 인해 고개를 떨구었다.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밤이 깊어졌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졌고 병원에는 오직 인큐베이터의 팬이 돌아가는 소리와 수호의 낮은 한숨 소리만이 울렸다. 그는 강아지에게 강제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위관 영양법을 준비했다. 아주 가느다란 튜브를 강아지의 식도를 통해 위까지 직접 삽입하여 분유를 공급하는 섬세하고 위험한 시술이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강아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그는 모든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다. 그의 등 뒤에서 백구가 모든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수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자신의 새끼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다.
오직 간절한 불안과 눈앞의 남자를 향한 완전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새벽 1시, 수호는 겨우 위관 영양을 마쳤지만 강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숨소리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모니터에 표시된 심박수도 느려지고 있었다. 엔드웨, 수호는 커피를 몇 잔째 들이켜며 버텼다.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작은 생명은 이제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15년 전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생명에 대한 속죄이자 자신의 앞에 나타난 이 기적 같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그는 인큐베이터 앞에 주저앉아 유리벽에 손을 댄 채 잠든 듯 미동도 없는 강아지에게 말을 걸었다. 힘을 내, 아가야. 제발, 너희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 응. 그의 목소리는 지쳐서 쉬어 있었다. 백구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인큐베이터 유리벽에 자신의 코를 가져다 대고 안타깝게 낑낑거렸다. 마치 자신의 온기를, 자신의 생명력을 새끼에게 전해주려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본 수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금 이 순간, 이 진료실 안에서 그와 백구는 완벽한 동지였다. 둘은 언어도, 종족도 달랐지만 하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아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는 점점 더 평탄해지고 있었다. 수의사로서의 이성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가망이 없다고. 하지만 수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질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을 살려냄으로써 15년 전 그 산에 묻어두고 온 소년의 슬픔을 위로하고 싶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다. 아주 소량의 강심제를 준비하고 산소 농도를 최대로 높였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다. 동이 트기 전까지가 고비였다. 이 어둠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작은 생명은 아침 해를 보지 못하고 별이 될 터였다. 수호의 고독한 싸움은 절망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리는 시간, 새벽 4시, 수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은 생명의 불씨는 사그라들고 있었다. 인큐베이터의 모니터에서 울리던 희미한 심박음이 점점 더 느려지고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수호는 핏발선 눈으로 그 작은 그래프를 응시했다. 제발, 제발. 그때였다. 비비아이아이아이. 모든 소음이 멎고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기계음이 진료실의 침묵을 갈랐다. 모니터 위에는 희망을 비웃듯 절망적인 일직선이 그어졌다. 심장이 멎었다. 수호의 어깨가 무너지듯 축 처졌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고 차가운 무력감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졌다. 결국 또 졌다. 그는 실패했다. 너 또 지켜주지 못했어. 15년 전 백설이를 잃었던 그날의 절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과거의 상처가 덧나는 듯한 고통에 그는 신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등 뒤에서 애끓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백구였다. 그녀는 인큐베이터 문을 앞발로 긁으며 죽어버린 새끼를 향해 구슬프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에는 어미의 슬픔뿐만 아니라 어째서 구해주지 못했냐는 원망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듯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수호의 귓전을 때렸다. 그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백구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절망을 보았다. 포기하지 마. 내 새끼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마. 어미의 눈은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다. 아니야. 수호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아직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벌떡 일어나 인큐베이터 문을 열었다. 그리고 축 늘어진 채 온기마저 식어버린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는 강아지를 바닥에 깨끗한 수건 위에 내려놓았다. 하나 둘 셋 넷. 수호는 떨리는 손가락 2개를 모아 멈춰버린 강아지의 작은 심장 부근을 규칙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너무 강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것이고 너무 약하면 소용이 없을 터였다. 그는 모든 감각을 손끝에 집중했다. 그리고 이따금씩 강아지의 작은 코와입을 자신의 입으로 감싸고 아주 조심스럽게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저 김을 서리게 한다는 느낌으로 후 하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백구가 그 옆에 바싹 다가와 엎드렸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수호가 심장을 압박하는 동안 미동도 없는 새끼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친 듯이 핥기 시작했다. 그녀의 거친 혓바닥이 새끼의 차가운 피부를 마사지하며 꺼져가는 생명의 순환을 깨우려 하고 있었다. 한 사람과 한 마리에게, 종족도, 언어도 다른 두 생명체가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었다. 진료실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오직 수호가 숫자를 세는 소리와 백구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1분, 2분, 시간은 흘렀지만 강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수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그가 절망감에 마지막으로 심장 압박을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탁! 그의 손가락 밑에서 아주 미세한 무언가가 튀는 듯한 감각이 전해졌다. 수호는 숨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객! 작은 몸이 경련하듯 살짝 떨렸다. 그리고 이내 닫혀있던 작은 입에서 기적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공기에 목이 맨 듯한 아주 작고 연약한 소리. 강아지가 스스로 숨을 쉬었다. 수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를 다시 안아들었다. 살아있다. 따뜻한 온기가, 심장의 고동이 그의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그는 강아지를 다시 인큐베이터 안으로 옮겼다. 모니터 위에는 가늘지만 분명하게 다시 뛰기 시작하는 심박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었다. 수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지난 15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를 덮쳤던 절망과 무력감이 안도감 섞인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가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을 때 백구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젖은 뺨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로 가만히 핥아주었다. 그것은 최고의 찬사이자 가장 깊은 감사의 표시였다. 고맙습니다. 나의 새끼를, 그리고 나를 구해줘서. 그때 진료실의 창문 틈으로 새벽의 첫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기적 같은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햇살은 지쳐서 우는 한 남자와 그를 위로하는 어미개, 그리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고른 숨을 내쉬는 작은 생명을 공평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들의 가장 길었던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의 끝에서 그들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유대감으로 연결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밤새 이어진 사투 끝에 찾아온 아침은 유난히 평화로웠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가장 작은 강아지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다른 6마리의 건강한 형제들은 어미의 젖을 배불리 먹고
만족스럽게 꼼지락거렸다. 어미 개인 백구는 마침내 마음을 놓은 듯 지친 몸을 뉘고 새끼들을 부드럽게 핥아주고 있었다. 수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다. 그의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백구의 상처를 다시 한번 소독해 주었다. 어젯밤과는 달리 백구는 그의 손길을 온순하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고맙다는 듯 그의 손을 핥아주었다.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불신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순간이었다. 수호는 진료실을 청소하며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이상한 자장가를 다시 흥얼거렸다. 어미개는 그 소리에 귀를 쫑긋거리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듯한 낯설지만 기분 좋은 평화였다. 그는 한쪽에 쌓여있던 병원에서 쓰던 낡은 동물용 장난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색이 바래고 이빨 자국이 가득한 낡은 빨간색 테니스공이 하나 있었다. 언제부터 저기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물건이었다. 그가 무심코 공을 들어 올리는 순간 백구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수호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백구는 수호의 발치에 놓인 빨간 공을 코로 툭 하고 밀었다. 공이 대구르르 굴러가자 그녀는 다시 쫓아가 코로 툭 하고 밀어 수호의 발 앞으로 가져왔다. 하하, 공놀이하고 싶어 그래. 수호는 웃으며 공을 집어 들려고 했다. 하지만 백구는 그가 공을 만지지 못하게 막아섰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공을 코로 툭 밀어 놓더니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웠다. 네 발을 하늘로 향한 채 배를 완전히 드러내고는 기대감에 가득 찬 눈으로 수호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툭, 툭 하고 바닥에 두드렸다. 그 순간 수호의 움직임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시간이 멈춘 듯했다. 저 행동, 저 순서, 공을 코로 밀어다 놓고 배를 보이며 드러눕는 저 독특한 버릇, 그것은 단순한 놀이 요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암호였다. 약속이었다. 15년 전 어린 수호와 어린 백설이만이 공유했던 둘만의 비밀 신호. 나 심심해. 배 만져줘. 라는 뜻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만의 언어였다. 수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목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잠겨있던 이름이 힘겹게 새어나왔다. 백설입.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바닥에 누워있던 개의 꼬리가 미친 듯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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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그 소리는 마치 맞아요, 나예요, 드디어 알아봤구나 라고 외치는 듯 했다. 수호는 비틀거리며 개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이 잔인한 희망이 또다시 자신을 부서뜨릴까봐 두려웠다. 증거가 필요했다.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개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오른쪽 눈 위쪽의 털을 조심스럽게 헤쳤다. 아, 그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곳에 있었다. 털 속에 희미하게 가려진 작고 오래된 초승달 모양의 흉터. 15년 전 옆집 고양이와 싸우다 핥히었던 바로 그 상처 자국. 그가 울면서 연고를 발라주었던,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로 그 흉터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자장가에 반응했던 이유, 유독 자신을 따랐던 이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재회의 방식까지. 수호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는 개의 목을 끌어안고 그녀의 지저분한 털에
얼굴을 묻었다. 백설아, 정말 너였구나. 정말.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적을 확인하는 절절한 독백이었다. 15년의 세월. 죽은 듯이 살아왔던 시간. 가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채 웃는 법조차 잊어버렸던 시간. 그 모든 슬픔과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쓰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따뜻한 환희의 눈물이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백설아. 백설이는 이제 정말 그녀의 이름을 되찾은 백설이는 그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어린 주인의 얼굴을, 눈물을, 귀를, 머리카락을 핥고 또 핥았다. 마치 15년 전 떠나야만 했던 소년의 슬픔을 위로하고 어른이 되어 돌아온 지금의 남자를 방이는 것처럼. 긴 겨울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몰아치던 지독하고 외로운 겨울은 바로 오늘,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의 순간을 통해 마침내 끝이 나고 있었다. 그의 진짜 봄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의 기적 이후 수호의 동물병원에는 다시 없을 변화가 찾아왔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자 세상은 그를 향해 웃어주기 시작했다. 몇 개월이 흐르는 동안 15년간 그의 삶을 지배했던 길고 외로운 겨울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진료실은 더 이상 침묵에 잠겨있지 않았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넓은 보금자리에서는 이제 제법 늠름해진 7마리의 강아지들이 서로 뒹굴고 장난치며 하루 종일 활기찬 소음을 만들어냈다. 밤새 사경을 헤매던 가장 약한 녀석은 언제 아팠냐는 듯 이제는 형제들 중 가장 말썽꾸러기가 되어 수호의 슬리퍼를 물어뜯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백설이는 위험 있는 어미가 되어 있었다. 꽤 죄죄했던 털은 수호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눈처럼 희고 윤기 나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고 상처는 모두 아물었다. 그녀는 늠름하게 앉아 7 악동들을 지켜보다가도 수호가 다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꼬리를 치며 어린 강아지처럼 그의 품에 안겼다. 15년의 세월도 그들의 교감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가장 큰 변화는 수호 자신에게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혔고 입에는 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필요 최소한의 말만 하는 과묵한 수의사가 아니었다. 강아지들에게 말을 걸고 장난을 치고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의 웃음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지는 일이 잦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박 선생님, 아주 다른 사람이 됐어. 얼굴이 환해졌네. 라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백설이와 7 강아지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작은 산골 마을에 금세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진료가 없어도 일부러 병원에 들러 강아지들을 구경하고 간식을 가져다 주었다. 한때 외로움의 상징이었던 수호의 동물병원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명소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강아지들이 새 가족을 찾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수호는 마음이 아팠지만 7마리 모두를 자신이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이 작은 생명들에게 최고의 가족을 찾아주고 싶었다. 그는 병원 한쪽에 작은 게시판을 만들었다. 백설이의 가족을 찾아주세요라는 제목 아래 강아지들의 사진과 각각의 성격, 특징을 정성껏 적어 붙였다. 이 소식은 마을 이장의 방송을 타고 김할머니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김할머니였다. 그녀는 얼마 전 도시에 사는 손녀가 결혼을 했다며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할머니는 약속했던 김치라며 커다란 통을 내밀었다. 우리 고양이 살려준 값, 이제야 갚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수호는 손녀 부부와 직접 영상 통화를 하고 그들의 환경과 마음가짐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야 가장 활발한 녀석의 입양을 허락했다. 그 후로도 좋은 인연들이 이어졌다. 자식이 없어 외로워하던 노부부가 찾아와 가장 얌전한 녀석을 아들처럼 키우겠다며 데려갔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한 가정에서는 훌륭한 경비견이 될 것 같다며 가장 덩치가 큰 녀석을 입양해 갔다. 한 마리 떠나보낼 때마다 수호와 백설이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쉬웠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수호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준 이 기적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다. 그는 4마리의 강아지들을 최고의 가족에게 보내고 어미인 백설이와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3마리의 강아지들을 자신의 곁에 남기기로 했다. 어느덧 따스한 봄날의 저녁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 산으로 넘어가며 하늘을 아름다운 주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수호는 백설이와 남은 3마리의 강아지들을 데리고 병원 뒤편의 넓은 풀밭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곳은 15년 전 어린 백설이와 매일같이 뛰어놀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한때는 슬픔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행복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야, 물러와. 수호가 낡은 빨간 테니스공을 힘껏 던졌다. 그러자 3마리의 강아지들이 경쟁하듯 멍멍 짖으며 공을 향해 달려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설이가 마치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듯 젊은 시절 못지않은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 순식간에 공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꼬리를 치며 수호에게 달려와 그의 발치에 공을 내려놓았다. 수호는 백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크게 웃었다. 강아지들은 그런 그와 백설이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행복하게 지저댔다. 그는 자신의 시끄럽고 정신없고 사랑스러운 가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백설이의 귀환은 단순히 잃어버렸던 개 1마리가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7마리의 새로운 생명을 데려왔고 마을에 따뜻한 이야기를 선물했으며 무엇보다도 닫혀있던 그의 마음을 구해냈다. 어쩌면 그가 백설이를 구조한 것이 아니라 백설이가 그를 구조하러 돌아온 것인지도 몰랐다. 노을이 그와 4마리의 개들을 황금빛으로 감싸고 있었다. 수호는 생각했다.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 겨울의 끝에는 반드시 2번째 봄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의 2번째 봄은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